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지도부의 잇단 설화로 어수선한 국민의힘 결국 취임 한 달 된 김기현 대표가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또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 민주당의 후쿠시마행 실효성 논란까지 정치 원로들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만,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묘한 삼각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환대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지면서 세 나라 사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삼각관계가 국제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접근법,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기강 잡기에 나서면서 총선 승리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누구든 엄정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늘 일본에 직접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설화의 경고장. 결국 김기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 논란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겁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최고회의에서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대표의 권한을 엄격히 행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논란으로 오늘 불참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실언 논란이 일자 김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최고위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발언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쟁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 저부터가 어떤 논란도 빚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두 분야 당정 논의를 이어가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전 전기 가스요금 인상 관련 회의에 이어 오후엔 양곡관리법 후속 논의를 진행했는데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 이상으로 늘리고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당 대응단 의원들 일본에 도착했죠. 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 4명은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뒤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 국민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일본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과 관련해 어렵게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일 계획을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여당 쪽에서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꺼내 들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이 의원수 축소를 요구한다면서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그러니까 270석 아래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5 재보궐선거 김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기초의원에 당선되자 의원 정수 축소를 말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마치 의원 정수가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이렇게 꺼내 쓰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야가 다음 주 전원위원회에 올린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가지에 모두 현행 300석 유지가 담겨 있어서 의원 정수 축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퇴임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 원내 지도부를 향해 당내 화합과 소통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의원끼리 화합하고 단결하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지만 아무리 큰 조직도 분열하면 패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까지 원내 사령탑을 맡을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며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윤재욱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통보해 유감이라면서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뒤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차례 더 토론한 뒤 입법적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의 아내에게서 돈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를 만나 현금 2천만 원이 든 종이 상자를 받고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조 씨에게 보냈다고 적시했습니다.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을 쌓기 시작한 조 씨는 그 대가로 박 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을 연결해달라며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이 사건 배후로 지목받은 유모 씨 부부에게 보낸 메시지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주범 이경우가 일했던 곳이자 유 씨 부부 변호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한참 지난 내용이던데 이경우가 보낸 메시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지난 2021년 9월 1일 보낸 메시지를 YTN이 입수했는데요. 이 사건의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자 어제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유모 씨의 아내 황모 씨에게 발송한 메시지입니다. 이경우는 이 메시지에서 투자금 8,60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6천만 원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 너무 힘들다고 황 씨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해결됐다고 해서 믿었지만 큰 그림에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너무 화가 나 미칠 지경이라고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에게 3천만 원 정도만 도와달라며 한 번만 살려주면 당연히 더 큰 보답을 할 거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황 씨 측은 이경우에게서 이 메시지를 받은 뒤 차용증을 쓰고 총 4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공범 황대한이 진술했던 착수금 4천만 원과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황 씨 측은 이경우에게 4천만 원을 건넨 건 범행이 일어나기 1년 6개월여 전인데 이를 착수금으로 보기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공범이 진술한 돈과 다른 돈이었을 가능성과 이경우가 피해자를 향한 적개심이 진짜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유 씨 부부가 이런 감정을 이용해 교사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황 씨 남편 유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들 부부의 계좌 추적과 주변 수사를 통해 이번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곳입니까? 네, 이곳은 주범 이경우가 최근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인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A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주범 이경우 변호를 맡아왔는데 어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직원으로 있던 이경우가 입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이 변호를 맡는 건 이해 충돌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A 변호사는 또 현재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입건돼 이번 사건의 배우로 의심받는 유모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행 준비 단계를 도왔던 20대 공범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 씨는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는 말에 범행 준비 단계에 가담했다가 지난달 중순쯤 범행에서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의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사건 송치 전 전담 수사팀을 미리 구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부산대의 손을 들었습니다. 입학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학교 규칙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형사 판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 이유인 허위 경력과 표창장 위조는 정 교수의 판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 씨는 법원에서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조 씨가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받고 30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는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의 소송 대리인단은 동양대 표창장과 경력 등이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장을 접수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심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며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한 입학 취소가 확정이 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을 속여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추가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고 이후 피의자들이 잇따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일당 4명 가운데 3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네,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을 속여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과 관련해 붙잡힌 피의자들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로 40대 여성과 20대 남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붙잡힌 40대 여성이 온라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마약이 든 음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데 이어서 이후 자수한 20대 남성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마약 음료를 주고 범행을 지시한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 분당의 정자교 말고도 탄천의 다른 다리인 불정교와 순회교 역시 통제된
상태입니다. 통제는 일주일쯤 이어질 전망인데요. 성남시는 어제부터 사고 현장과 문제가 발견된 다른 교량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기 성남시 분다교 정자교 사고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무너진 정자교 정밀 안전 진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어저께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곳 정자교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은 내일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인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당 탄천의 다른 다리들 역시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발견이 되면서 성남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곳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불정교는 지방 침하 현상이 확인돼 교통이 통제됐고요. 1.7km 거리에 있는 순회교도 인도가 기울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보행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다리를 건널 때도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당 탄천의 교량들은 대부분 1990년대 초 신도시 조성과 함께 건설돼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분당 교량의 80% 가까이 해당하는 16개 다리 보행로 아래 지지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장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16개 정도가 이 교량의 보행 전용 도에 지지 버팀 다리가 없어서 항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성남시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24개 다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갑니다. 보행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자교와 불정교, 순회교는 더 엄격히 살펴보는데요. 통제는 안전 진단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약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성남시는 또 시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서도 차례로 긴급 안전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자,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도 꾸려졌는데 수사 상황은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네, 어제 4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어제 바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교가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배경과 그동안의 안전정비, 보수 과정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한 업체의 관계자 역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정자교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법 적용 여부 등을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 경찰은 조만간 국과수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교 정자교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나자 서울시도 시내 유사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정자교와 비슷한 구조의 교량 12개를 긴급 안전 점검합니다. 시 관계자는 1년에 7번 정기 안전 점검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사고로 시기를 앞당겨 정자교와 구조체가 유사한 시내 교량 12개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자교가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과 3초 만에 다리가 무너졌고 안타깝게도 출근하던 시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학교와 학원과도 밀집해 학생들도 등하교 시간에 자주 이용하는 다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다른 곳이라고 안전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곧바로 인근 24개 교량에 대해 긴급 유관 점검을 벌였는데요. 정자교 상류 쪽 불정교를 통제하고 하류 방향 순회교에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차로를 제외한 보행로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면서도 노후화로 인한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자교는 분당 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 교각입니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각을 구성하는 철근과 콘크리트 등의 내구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만
정자교처럼 30년 넘은 교량이 125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량은 1960년에 지어진 경기 광주의 무명교로 준공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 외에 광주시 군월교도 60년 가까이 됐고 포천 구읍교, 용인 고당교 등도 5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양평구는 20년 이상 노후 교량이 50개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도 관계자는 정자교가 성남시 관리 책임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다리는 아니지만 상황 파악을 위해 담당자들 모두 현장에 나가 있다며 향후 도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서울시도 정자교와 유사한 캔틀레버 교량, 그러니까 보행로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는 교량 10여 곳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긴급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멀쩡한 길을 걷다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이 날벼락 같은 변을 당한 사고 소식에 남일 같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정기 점검보다 괜찮겠지, 안일하게 넘어갔던 위험 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구조적 교량 전체 구조적 안전성도 이제 파악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예. 현재 절차와 더불어서 여태까지 어떤 우리가 사각이 없는지 허점이거든요. 항상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제대로 계속 살피던 곳에는 안 일어나는데 괜찮겠지 하고 놓아뒀던 부분에서 원인이 다 발생하는 거니까 모든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씩 지어나가는 그런 조사 방법,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시민단체에선 법의 취지가 무삭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지난해 5월 이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인 48살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건물 5층에서 94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다가 16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검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업체 대표이사와 회사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사고를 방지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지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심 법원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면서도 양측이 선고 전에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법인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한 것과는 차이가 큰 만큼 관련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58예로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기준이 되는 판결인데도 법 제정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에게 주어진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1년 6월에 2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형량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경영계에선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상황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역주행을 하면서 화물차 석 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숨져 역주행이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운전석이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유리창도 모두 깨졌고 커튼은 한쪽으로 쏠려 사고 당시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뒤쪽 화물차도 운전석이 화물칸과 분리돼 버렸습니다.
새벽 5시 반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 한 대와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거의 아비규환이었죠. 버스가 대각선으로 박혀있고 대형차들은 뒤에 특장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찢어져 있고 앞에 버스랑 정면 주변 차는 거의 꺾여서 거의 90도로 날아가 있고. 경찰은 버스가 서울 방향 1차로를 거꾸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차로에서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가 다른 화물차 2대를 연달아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를 포함해 5시간쯤 상행선 일부 구간이 통제되며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버스가 소속된 운수회사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버스가 충북 충주에 차고지를 둔 통근버스라며 사고 시각 경기도 여주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주행,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어가지고 왜 그렇게 뒤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는 등 버스가 역주행한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 운전자가 숨진 탓에 확인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엔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향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이렇게 끼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끼인 차량을 빼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한 개의 차선이 통제돼 일대가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김영훈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을 당한 끝에 숨진 고 박모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결국 유족이 패소하게 됐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개발이익 283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 소유자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모 씨와 명의자 조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만배, 남욱 씨를 비롯해 대장동 일당과 사업 특혜를 공모했고 불법으로 얻은 개발 이익을 실소유자인 조 씨가 명의신탁을 통해 은닉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엔 서울 방이동에 있는 17층짜리 오피스텔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집, 거실 등 36제곱미터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1개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서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가 1,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어제까지 1,21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피해가 7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택 오염 177건, 영업 피해 90건, 농작물 피해 42건 등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현 정부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 60시간이 상한선이 언급되는 상태인데 YTN 취재진이 확보한 노동부 공식 자료를 보면 현행 주 52시간 이상만 일해도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사이에서 혼선이 계속되다가
대통령이 주 60시간이라는 일종의 상한선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주 60시간까진 괜찮을까? YTN 취재진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이상만 일해도 산업재해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업무상 뇌심혈관 질병 현황 자료를 보면 주 52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 산재 승인율이 10%대에 머물렀지만 52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70%대로 급증하더니 60시간을 초과하자 승인율이 90%대에 다다른 겁니다. 유족급여 승인율 자료를 봐도 주 52시간 이상 일한 그룹의 산재 승인율은 최대 81.2%, 주 60시간 이상 일한 그룹의 승인율은 최대 93.4%에 이르렀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노동자에게 위험하다는 건 정부 역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에서 6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이 매우 강하다고 적혀있긴 하지만 바로 아랫줄에 주 평균 52시간만 넘어도 업무와 질병 사이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통계뿐 아니라 노동부 고시에도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이 언급된 만큼 노동시간 개편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아가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노동자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주의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학폭 기록을 대입에는 물론 취업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우려도 많습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무리 없이 서울대에 들어간 정순신 변호사 아들. 공분이 일자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나아가 취업에도 반영하고 기록 보존 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 감점하는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기류입니다. 현재는 정시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곳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학폭 사안을 법이나 변호사에 기대지 않고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기록까지 학생부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런 그 해결을 하기에는 그 지금 그런 뭐 제도적인 또 그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 엄벌주의가 강조된 학폭 대책이 마련된 게 2012년. 소송도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데 또다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면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죠. 낙인 효과도 걱정입니다. 소년범도 범죄로 인한 처벌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학폭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반성을 하게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폭력의 기록은 꼬리표가 되어서 끝까지 따라다닐 것인데 피해 학생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정부는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구분해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큰 그림 아래 오는 14일 열리는 정순신 청문회 이후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35.6%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신체, 언어폭력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들이 추후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파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3곳 가운데 2곳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모두 622건. 심의위 회부 내용은 신체폭력이 263건,
언어폭력이 225건, 사이버폭력이 125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성폭력도 11%나 됐습니다. 남학교나 여학교보다 남녀 공학에서 훨씬 많은 학폭 신고가 있었던 것도 특이한 대목입니다. 심의를 받은 가해 학생 1,207명 가운데 대부분은 2호인 접촉, 보복금지나 가장 가벼운 처벌인 1호 서면 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나 학급 교체, 전학과 퇴학 등을 포함한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도 43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4호 이상은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유지되는 중대 처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현재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정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의 3분의 1 이상이 대입의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수도 있는 거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놓고 또 상황이 또 그럴 텐데 원서를 낼 때 이런 해당 학생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단계로 받았던 학생들은 어떤 당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예상보다는 좀 많을 수도 있다. 수시뿐 아니라 정시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이달 말 발표될 학교폭력 대책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에서 대입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만큼 법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예상보다 길어지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수조 원대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도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됩니다. 실적 버팀목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해지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지난해 말 6조 원에서 최근 1조 원까지 80% 넘는 급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 적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적자 폭은 수조 원대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최악에는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적자 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반도체 이외 나머지 부분도 최근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 말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1조 7천억 원대 분기 영업 손실을 냈는데 올해 1분기 적자 폭은 3조 원대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감산을 통해 반도체 보릿고개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지는 가운데 인위적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705억 달러, 우리 돈 92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조금 웃돌아 최근 4개월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수입이 1.5% 감소했지만 수출은 2.7% 줄어 적자폭을 더 키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폭이 커진 건 글로벌 상품 서비스 수요가 동시에 줄어들어 수입과 수출이 모두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최대 32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청약 당첨 비율은 90%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의 경우 청약할 때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인 경우 무주택 8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공급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규칙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농업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쌀밥용 벼 대신 가루쌀과 밀, 콩 생산을 유도하고 가루쌀 생산을 늘려 수입밀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야당의 양국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대안으로 농업 분야 직불금을 2배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 재배를 늘려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해 수확기의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16,000헥타르 감축하는 대신 가루쌀과 논콩, 조사료를 재배하고 밥쌀용 벼 대신 가루쌀과 밀콩을 키우는 전문 생산단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루쌀은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를 낼 수 있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반만 논에 보내기 후에 기르게 되면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일반 우리 밥쌀용 쌀보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또 식량 자급률을 현재 44.4%에서 2027년 55.5%로, 밀 자급률도 1.1%에서 8%로, 콩 역시 23.7%에서 43.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략 작물인 밀 생산을 지난해 8,000헥타르에서 올해 2만 헥타르로, 2027년엔 4만 2천 헥타르로 늘리고 밀 공공비축 물량도 지난해 7,000톤에서 올해 2만 톤으로, 2027년엔 5만 톤으로 확대합니다. 이어 도시 인력을 농업으로 유입시키고 은퇴 농민의 농지를 우선 이양해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온실 축사의 30%를 스마트 시설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당 지도부에 잇따른 설화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엄중 경고에 나서면서 공천 불이익까지 시사했습니다. 또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재보궐선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복잡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더 복잡해 보이는데, 먼저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주하면 전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무소속 후보 중에는 친민주당 쪽 후보들도 꽤 됩니다. 네. 그리고 진보당 후보는 그 사실은 지금 원내에도 진입하지 못한 소수당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선자는 소수당 진보당 출신 후보가 된 걸 보면 네. 그 민주당의 텃밭도 제약적이지만 그 흔들리고 있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네. 뭐 국민의힘 이렇게 주인 행사하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예. 행세하는 것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 사라지고 있다. 아, 그런데 바람직한 건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의원님?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호남은 마치 예. 저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사 안일함이 전체 당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느 당이든 이런 진보당 소수당이 비집고 들어왔다. 네. 이래서 원내 진입했고 거기에도 졌다라고 할 정도면 민주당으로서는 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면 안 되죠. 민주당은 텃밭이 흔들렸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무공천에 여당 후보가 8%가 웬 말이냐 처참하다 이런 반응과 함께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인사조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공천이고 또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서 네. 당연히 국민님이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득표가 10%도 안 되잖아요. 8%?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님과 민주당 두 당 다 이게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뭐 완전히 거저먹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님도 호남에서는 아직도 그 10% 미만의 지지율이니까 네. 두 당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보당 출신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뭐 예. 소수당이지만은 원내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아주 환영할 만이죠. 환영할 네. 만한 일인데 국민의힘은 그거 갖고 무슨 뭐 10%도 안 됐으니까 뭐 당협위원장을 뭐 문책하니 뭔 이런 소리 나오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전체가 반성해야 될 일이지. 호남에 뭐 전주의 지구당이나 도당위원장이 잘못해서 8% 나온 건 아니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 책임의 소재를 당이 안아야지 그 전주 지구당으로 돌리면 안 되지요. 방금 고모님 말씀하신 건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정 의원이 이제 출마를 번복하면서 김경민 후보가 나서는 과정에 좀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당이 개인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당 전체가 그 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지. 그건 뭐 네. 본인이 나오려고 그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을 충분히 그 운동으로 할 수 없었던 거는 네. 그건 당이 부족함이지 지역 부족함이 아니죠. 아니 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또 정부나 또 국민의힘 하는 걸 보면 유권자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돌아봐서 네. 저 점수 받을 게 없다고 답안지 쓴 내용을 보고 점수 못 받은 걸 저 반성하고 좀 다음 시험에서 잘 볼 생각을 해야지. 저 그 핑계를 다른 쪽에다가 지금 미루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자세가 계속 이어지면 뭐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 그건 당연한데 전주에 안 되는 건 당연한데 10%를 못 넘겼다. 네. 더구나 내년 총선 앞두고 그건 국민의힘이 아주 위기죠. 당내에선 작은 설이다. 닥쳐오는 겨울을 의미한다. 또 심상치 않고 강남도 암시 못하는 상황이다까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 대한 어떤 상징성은 두 분의 말씀 그렇습니다.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넘어갈 텐데 아까 국민의힘 당 전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런 분위기, 기강 잡게 나선 부분과도 좀 연결해 질문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설화로 국민의힘이 요즘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꼬리를 물듯이 뭐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구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고모님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상습적으로 발언하고 예. 실언과 사과가 반복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두 분은 최근에 어떤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지도부의 설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른 평의원도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구성된 네.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그랬거든요. 김재원 의원, 네.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 또 조수진 의원. 네. 일련의 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진 발언들을 하고 본인들이 또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 발언 이후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오히려 그 민심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서 네. 그게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수준이다. 거기에 뭐 기강 잡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될까. 그거 괜히 제가 볼 땐 그 김기현 대표가 네. 기강 잡기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내부에서 기강 진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한테 기강 잡는 듯한 신용을 하기 위한 그런 헐리우드 액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강이 잡혀지겠습니까? 기강 잡기를 위한 헐리우드 액션이다. 지금 뭐 기강을 뭐 경고하고 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잇따라 지금 몇 명 안 되는 최고위원들이 그런 민심과 동떨어진 어쩌면 민심에 반하는 그런 저 언동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민심에 반한 발언은 어떤 겁니까? 뭐 세 분 다 뭐 무게를 이렇게 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당내 뭐 기가에 안 서서 국민들이 지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권이 지지받을 요인이 없잖아요. 네. 대통령은 지지도가 30% 내외로 묶여져 있는 거죠. 당은 소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헛소리 해놨지. 내각은 뭐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건지 그냥 뭐 야당하고 싸우려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부, 내각, 당, 여권 전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보선에서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 참패를 했는데 네. 더구나 당 대표가 나온 울산에서도 지금 아주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헛소리하는 걸 말 자체도 문제지만은 나는 여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문제라고 봐요. 네. 왜냐? 김재원 의원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말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 번째 말하는 거는 4.3 그 추념일은 8.15는 3일하고 격이 다르다. 격이 낮은 추모일이라고 했죠. 격이 뭐 낮은 급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따질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역사 인식이 최고위원으로서 그 정도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소위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자질이 안 되는 거고 또 조수진 최고위원? 의원인가? 그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당의 최고위원인데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무슨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한다? 이거는 도대체 인식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 정도면 이거는 집권당의 최고위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온 분이니까 좀 아직도 감이 좀 뭐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예외를 하더라도 김재원 의원이나 조수진 그 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그 정도 인식 갖고 당을 이끌면 그 당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정말 뭐 기강 잡는 게 문제 아니라 최고위원을 그만둬야 돼요. 네, 그럼 기강 잡기를 한번 확인해 보자. 아까 이상민 의원께서는 신용 혹은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자, 김기현 대표가 일단 실언 논란에 사과하고 공개 경고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에 대하여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와 어찌됐든 경위와 어찌됐든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다만 하나 부탁드릴 것은 그 발언의 맥락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고모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숨을 푹 쉬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저건요, 뭐 기강을 잡고 안 잡고 뭐 사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인식이 저래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성하고 사과하고 뭐 이게 아니고 뭐 앞으로 기강을 잡고 뭐 엄중 경고 이런 게 아니고 저런 정도 수준이면 최고위원은 그만둬야 됩니다.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 상임 고문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호 고문님이 당대표라고 하면 그 정도 처방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 당장 최고위원은 내놓게 해야죠. 네.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말로 경고할 단계를 넘어섰고요. 연이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계속 하고 그렇게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정신 자세가 나사가 풀려 있는 듯한 것을 지금 국민들한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그 여당의 그 지도부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뭐 경고 그것도 뒤늦게 뭐 경고한다 다음에 총선에 무슨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좀 우스운 얘기고요. 하여튼 이당 저당 할 거 없이 벼락 출세한 분들이 있거든요. 일거에 또 이렇게 지도부에 입성한 분들이 생기는데 그 지도부가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 품격 또는 실력 뭐 이런 걸 갖춰야 되고 통찰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당내 선거에서 일거에 돼가지고 그 벼락 출세한 분들이 있어서 저런 아주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조수진 최고위원은 책임감을 느낀다, 무겁게 느낀다고 하면서도 맥락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했는데 본인도 억울한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요 정치인들 매번 얘기하잖아요. 맥락이 오해된 것 같다 또는 잘못 알려진 것 같다. 그거는 왜곡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럼 그런 빌미를 대는 말을 하지 말았어요. 저런 건요. 본인들의 말을 갖고 뭐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뭐 지역구에서 뽑아주니까 뭐 또 뭐 비례대표로 임명됐으니까 하는 건 몰라도 적어도 당의 지도부에서는 물러나야 됩니다. 저런 자질을 갖고는요 길게 말할 게 없어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설화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확고하신 것 같고 또 전당대회 한 지가 뭐 한 달 겨우 지났는데 뭐 지금 당이 좀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래야 대통령 지지도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 저 지지도 갖고 당장 내일 선거한다 그러면 국민님 어떻게 되겠어요? 울산의 선거 그거 난 거 결과가 그대로 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국민의힘이 비상해요. 김기현 대표가 사람이 좋아갖고 뭐 저렇게 점잖게 경고하고 뭐 저렇게 하는데 지금 다 국민의힘이요 저 수준을 넘었습니다. 저렇게 민계하면요 그냥 대표가 책임 뭐 치레하고 뭐 경고한다 그러고 다음에 불이익 준다 그러고 100번에 소용없습니다. 저는 당이 단호하게 김재원은 세 번째잖아요. 지난번에 세 번째면 그때 저도 그러지만 아웃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단 최고위원 자리는 그만둬야 됩니다. 민계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전 처음 그냥 뭉게 하잖아요. 그냥 적다 하고 또 사과하고 뭐 반성한다 하고 뭐 그러나 뭐 잘못 이해했다 하고 넘어가고 저러잖아요. 저게 국민의힘이 모습이라고요. 저러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고모님께서 김기현 대표를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셨고 언젠가는 보드라운 사람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마침 한 달을 말씀하셨으니까 자 김기현 대표 체제 정확히 이제 이틀 뒤면 한 달이 되거든요. 뭐 컨벤션 효과가 실종됐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지난 한 달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현 전당대회 당선될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1차전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수로 당선되면 당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도 했는데 그건 지금 국민들이 여당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뭐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뭐 윤 대통령만 쳐다보겠다 이러기 때문에 당으로서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산에 대통령실에 뭐 그냥
연락소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기대를 안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김기현 의원이 또 더 세게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좋은 거는 그냥 사람 좋은 거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하고 사람 좋은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한 달 별다른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경선 때 그냥 그 윤시민이 뭐니 그 기억이 아주 진하게 남아 있고 그 이후에 김기현 당대표 되고 뭐 당기를 흔들고 뭐 그 이후에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여야의 협치를 위한 아주 통큰 리더십, 아주 능란한 리더십을 보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슨 당내 어떤 뭐 이런 잡음을 생기지 않도록 뭐 원천 막는 또 예방한 리더십을 보인 것도 아니고. 네. 예.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얼굴이 지나갔는데 퇴임을 하루 앞두고 새 원내 지도부를 향한 어떤 당부 주문을 좀 오늘 밝히기도 했고 제가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뒤를 이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곧 선출됩니다. 금요일이죠.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분 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굉장히 박하게 평가했는데 어떤 원내대표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둘 다 친윤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둘 다 친윤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뭘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용산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되나 뭐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네. 누가 되나 당을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네. 그 타협을 이끌어내는 여든 야든 그 원내대표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그런 협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당내에서도 그 협상을 그 상대당과의 협상을 설득할 수 있는 예. 그런 리더로서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상대당에 대한 또 협상에 대한 것을 잘 이끌어내는 타협을 이끌어내는 능력도 필요한데 과연 이제 그 두 분 중에 네. 과연 그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분 대통령의 뜻에 그대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맞춰서 상대당과를 잘 협의를 이끌고 네. 또 당내의 그러한 반발이나 저항을 또 이렇게 잘 무마할 수 있는 그런 당내외의 협상 능력을 이끄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대당이시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떤 원내대표였습니까? 상대당 입장에서. 뭐 끝난 분한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썩 그렇게 많은 만족스러운 점수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의 무슨 인격이나 이런 마음씨와는 달리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결함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너무 이끌려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다. 윤석열의 힘의 당이다. 뭐 이러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진정한 민심에 터잡은 그래서 대통령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여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만점 받기는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내일 선거니까 제가 진심으로 내가 고언을 하는데 야당의 원내대표는 대여투쟁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네. 야당의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과 싸움 잘하고 뭐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당내 우선 자기 당내 화합을 이끌어내야 되고 야당과 협치를 잘 해내는 네. 야당과 타협을 잘하는 이런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야당하고 잘 싸우는 사람 뽑는데 이게 아니고 예.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지금 우리 당에 나오는 두 사람 다 그걸 착각하고 무슨 야당하고 민주당하고 잘 싸우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당의 몫이 아니에요. 예. 참고로 우리 이재호 상임 고문께서는 2번 한나라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거친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언까지 들어봤고 계속 국민의힘 설화만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이신 이상민 의원이 좀 어색하실 것 같아서 민주당 논란도 한 가지 질문 준비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발언인데 그대로 전하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거란 주장을 했습니다.
참 그 당의 이제 5선 중진 의원인데 예. 안민석 의원이 아주 지나친 또 표현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벗어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 그리고 아니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감옥 간다 이 얘기는 상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삼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러나 더구나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맹종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우를 벗어난 그런 표현을 아무리 당을 달리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라 하더라도 저런 표현은 결국 본인도 국민들이 별로 곱게 안 볼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맥락을 얘기했는데 안민석 의원 입장을 순전히 생각한다면 왜 그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이 발언은. 지금 이제 강경 기조를 하는 건 대통령 내외가 네 분이 자신들이 감옥 가지 않게 위해서 총선 승리를 하려고 하고 총선 승리를 예. 위해서는 여야 간의 대치정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그 분석도 적절치가 않고 또 그리고 설사 그런 분석이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도 표현을 대통령이 내외분이 뭐 감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감정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상대도 그런 반감이 아주 극도로 치밀겠죠. 그러면 여야 간의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그 소모적인 감정 싸움이 되는데 네. 그건 공익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표현을 한 겁니다.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야당 의원들 중에 저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의원들이 몇 있어요. 몇 사람 있는데 이번에 안의원 발언은 저는 야당 의원은 무조건 여당하고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세게만 나가면 되는 줄 아는데 네. 그 진짜 착각이요. 진짜 전 정치인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총선에 진다고 무슨 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나요? 저거는 말의 가치도 없고 저런 것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거고 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건전성을 상실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일본에 가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마침 오늘 IAEA에서 일본의 어떤 모니터링에 대해서 신뢰한다 이런 입장도 나오는 상황인데 바로 질문 드리면 물론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방일 자체가 압박이다 이런 논리는 갖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같은 여러 당 의견이 의원으로서 있을 수 어떠십니까? 있지만 예. 저의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가서 어떤 실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 의문이거든요. 예. 지금 일본은 지방선거 중이고 일본도 또 그 정치인들은 자기네들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까봐 선거상 지금 우리 이쪽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길 꺼려하고 지금 일정도 좀 아직 약속이 안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그 뭐 저 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도 측도 면담 일정이 안 잡혔고. 네. 그래 뭐 설사 만난다고 해도 별 기대되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가서 저렇게 하는 건 자칫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채통, 위신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너무 가서 막 이렇게 잦은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얕잡아보지 않겠습니까? 정작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주변에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연대라든가 또는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들 특히 미국은 먼 나라의 얘기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도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큰 재앙이다라는 거를 빨리 설명하고 동참토록 연대하도록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이런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데 더 오히려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건요. 저는 민주당이 뭐 당론으로 해서 간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저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나라 안에서 정부가 잘못했다거나 하는 거는 야당이 비판할 수 있어요. 정부의 대책을.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에서 우리나라 야당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 뭘 하해한다? 그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되잖아요. 저건 아주 옳지 않습니다. 말하려면 우리나라 정부에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이야기하고 해야지. 네. 저걸 일본에 간 저거는 갈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단체나 뭐 사회단체의 사람들이 일본에 찾아가서 해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한 나라의 야당이, 그것도 제1야당이 여당과 정부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제치고 자기네들이 외국에 나가서 막바로 국제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를 거론하고 해야 한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요. 국내에서는 가능한데 네. 저걸 외교 문제까지 다 야당이 저렇게 나서면 저거는 나라가 콩가루 집안이지 저게 뭐 제대로 된 나라예요. 네, 아무튼 방문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현지 여론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방금 들으신 대로고요. 자, 오늘은 이재호 상임고문 또 이상민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당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4차 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 평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일본 측이 IAEA의 요구에 따라 보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류 후의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가운데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제외한 데 대한 더 개선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물체 내 유기결합 3중 수소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 탄소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 등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충 설명 요구가 도쿄전력이 IAEA의 국제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영향을 줄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이 도쿄전력이 세운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일본이 올해 안에 방류를 개시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군 함정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 처리를 검증해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군 함정들은 몇 년 전부터 방사능 측정 관련 장비를 전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제기구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영상이 공개됐는데 걱정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일단은 4분할 되어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
안의 모습, 내부의 상황입니다. 구멍 뚫린 원자로 본체를 감싸고 있는 이 콘크리트 원통 구조물의 내부를 도쿄전력이 수중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좀 더 가까이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곳곳에 철근 구조물이 저렇게 녹슬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원자로를 단단히 감싸고 있어야 할 두꺼운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2011년 사고 당시 흘러내린 핵연료 때문에 광범위하게 손상된 겁니다. 이 방사능이 오염된 잔해들도 물속을 여기저기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는 화면 확인되시죠? 자, 지금 보는 화면은 바닥입니다. 흙덩어리 같은 물질들이 잔뜩 뭉쳐 있는 거 보이시죠? 데브리라고 불리는 핵 찌꺼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에 따르면 바닥에 쌓인 데브리만 수백 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브리를 제거해야 오염수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건데 문제는 지금도 원전 내부에서 핵연료 잔해를 꺼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하반기쯤 시범 제거 사업에 나설 전망이지만 아직 제거 방법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염수는 쉴 새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과 만나자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전서열 3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이 본토에서 총통을 예정대로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고위급 회동이 열린 게 40여 년 만이라고요. 네, 사실상 그 타이완 총통이 미국에 가서 하원 의장을 만난 거는 단교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44년 정도 됐는데요. 정식의 어떤 국가 간의 그런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만났는데 비공개로 오찬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그런 격식을 갖췄는데 자세히 보면 뭐 국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 걸 보면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메카시 의장은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고 또 타이완과 미국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대한 방안을 다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차이 총통은 타이완을 이렇게 의회가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타이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펠로시 의장 그 타이완 갔을 때는 중국이 뭐 실사격 훈련도 하고 무력 시위 상당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네, 뭐 아직 끝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그 대만 쪽에서 나온 얘기는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함이 타이완 동남부 바다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리로 보면 370km 정도입니다. 그 정도 바깥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만 얘기했지 무슨 실사격 훈련을 하거나 무슨 작전을 하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푸젠성에서 순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 대해서. 타이완 해협은 이제 타이완과 중국 본토 사이인데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이에 섬들이 있는데 섬들 사이를 오가는 양안 간의 교류 협력, 그러니까 타이완과 중국 본토 사이의 어떤 왕래나 화물선이 오가는 것을 현장 점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뭐 군사적인 충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도 훨씬 수준이 낮은 그런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는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에 직접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강력 반발했고 미사일을 타이완 해협 주변 해역에다가 6개의 구역을 정해서 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무력 시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대신 대변인 담화, 외교부 대변인 담화는 매우 강력하게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대만 사실 미중 수교 이후 사실 미묘하게 삼각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번에 조금 수위가 낮아졌다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사실 미국도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갈 때도 직접 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그 군사적 충돌이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미국 행정부는 이걸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걸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직접 가겠다고 했거든요. 타이완을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왔을 때 만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그 일정을 보면 미국 서부의 LA 부근에서 만났는데, 예. LA 부근이 바로 메카시 하원 의장의 지역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을 약간 배려하는 듯한 시간과 장소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걸 정리한 것 같고, 메카시 의장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끝나고 나서 이 기자회견장에서 중국이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이래저래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대만에 갈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잘못 그 무력 시위를 했다가는 민진당, 그러니까 차잉원 총통과 그 집권당에 대한 지지만 높여주는 꼴이 날 거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총통 선거가 있는데 잘못하면은 또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걱정이 들고요. 네. 또 아시겠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완에서 무력 시위를 한다. 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서로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마크롱 대통령 어제 베이징 도착했는데 네. 방문 목적은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경제 협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든 중국이든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가서 경제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어떤 평화 협상 문제 이런 것도 논의할 것 같은데 네. 주 목적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재개하는 거고,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국내에서 현재 그 연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뭔가 물꼬를 트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차이완 총통을 만나고 있는 시점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일단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러시아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서방에서 예. 프랑스와 미국의 틈을 벌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마크롱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일정을 보면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에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내일 일정이 중요합니다. 내일 일정은 네. 마크롱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함께 광저우를 방문합니다. 예. 광저우는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지역이고요. 광저우 주변의 광둥성의 1년 GDP가 우리나라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한 발전된 지역입니다. 예. 뭐 전기차라든지 뭐 소비재 가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여기를 두 나라 정상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경제 협력이고 또 세계적인 공급망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중국과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더욱 강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유럽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를 끌어당기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의 어떤 의도대로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좀 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 좀 주목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얘기를 했겠죠.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얘기했고 중국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얘기했을 텐데, 양국 그러니까 프랑스와 미국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가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끌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빼고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확고한 지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가 약간의 어떤 간극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FP 통신,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통신사인데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이 만나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대립적인 기조를 갖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프랑스와 미국 사이가 약간 틈이 벌어지는 것도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시 주석한테 뭔가를 좀 요구하기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걸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마크롱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겠죠. 첫 번째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중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특히 중재 노력과 관련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은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을 저는 대신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젤렌스키의 어떤 그 점령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철군 요구를 중국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들어줄 가능성이 낮고 그냥 원래 하던 얘기 그러니까 평화를 바란다. 빨리 전쟁을 멈춰라. 우리는 주권을 존중한다. 이런 그냥 기존 얘기만 반복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짧게 또 어제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도 참석을 했었는데 혹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서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뭐 한국의 지원을 또다시 촉구하지는 않았고 한국이 탄약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을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탄약 생산을 확대하면 나토 동맹국에게 탄약이 이렇게 수출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다시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우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시사를 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오는 7월에 나토가 또 정상회의를 여는데 이번에는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라는 데서 열립니다. 거기에 한국도 초청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아시아의 4개 어떤 파트너 국가를 7월 나토 정상회의에 또 초청을 했다 이런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밥 한 공기 다 먹기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그런 게 논의가 됐다고 양국 국가에서 대체 조수진 위 사람을 민생 119 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지금 생산적인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주 금요일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암댐 둘러보셨습니다. 말실물을 애타게 찾는 섬 지역의 생수 보내기 운동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이 정도 하고 저희 도시락 먹으면서 간담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제가 이제 KBS에만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정부에다가 아니 그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진짜 정말입니까? KBS에 최초로 자기가 언급한다면서 한 이야기가 쌀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구상하고 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밥 한 공기 다 먹기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에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민생 119 위원장께서 오늘 밥 한 공기 다 먹기 그런 게 논의가 됐다고 양국 국가에서 대체로 적절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정책이 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위와 어찌됐든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발언의 무리나 그리고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통화하셨는데요. 여전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악의적 보도를 보시나요? 지금 저희 밥 한 공기 논란 관련해서? 제가 악의적 보도라기보다 사실관계를 잘 따져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전화했을 때는 저한테는 악의적 보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관계 제가 녹음이 해봤는데 들려드릴까요? 저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곳곳에 이슬비가 내린 하루였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의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내일은 여기에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 호남 지방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약한 비가,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 5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5도, 대전과 광주는 16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선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